네, 반갑습니다. 저 분당서울대병원의 윤창환입니다. 당뇨족의 예방과 치료, 당뇨병 및 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짧게 하고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바라는 건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 진료 과정의 궁금증, 그러니까 진료 과정에 생긴 궁금증을 일반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왜냐하면 진료라는 거는 개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히 어떤 사실 한두 개만 갖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게 정답도 아니고 또 그냥 추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이제 사실 위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당뇨족 또는 이제 당뇨발이라는 게 과연 뭐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컫는데 제일 잘 다치는 게 이제 신경이 다칩니다. 그래서 신경이 다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조적인 변형도 오고 피부의 어떤 이상, 발톱의 이상,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 발에 궤양이 생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감염도 생기고 또 이제 혈관도 신경 못지않게 또 잘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망가지는 이런 거를 다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신경의 문제만으로도 궤양이 생기고 또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발에 생겼을 때 원인이 뭔지 이렇게 잘 찾아보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상처가 안 낫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안 낫는다는 기준이 뭐냐? 사람의 몸은 한 일주일이 지나면 잘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러면 소독하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상처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커진다, 또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또 모자르면 이게 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자, 이 혈액순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데 이게 좀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고 아스피린이 혈액순환 개선제다 이렇게 막 알고 계시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아스피린은 혈전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혈전을. 그래서 혈전이 안 생기게 하면 이제 혈관이 안 막히니까 혈류가 잘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막 아스피린을 먹으면 손발이 막 차고 막 이런 거가 좋아지고 이럴 거라고들 막 또 상상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리고 좀 이따 또 증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손발이 차고 이런 거는 또 이 혈관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헷갈리는 게 많으실 텐데 점점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톱이 변하고 있죠. 혈통하고 있고 여기 상처가 있는데 이게 잘 낫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3, 4주 정도 이런 상태로 돼서 이제 오시는 분인데 발끝의 색깔도 한번 보세요. 색깔도 검푸르면서 붉기도 하고 좀 이런 이상한 색깔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좀 중간에 좀 이렇게 징그러운 사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이제 다 마칠 때까지 그냥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아까 그분의 발인데 더 진행을 하죠. 이게 궤양의 범위가 커졌습니다. 커지고 또 다른 분인데 이런데 엄지, 발톱 이런데 파고드는 대로 까맣게 조직이 죽어나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런데도 색깔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약간 회색빛으로 보였던 게 이렇게 검게 죽어가고 있고 여기도 끝에도 궤양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 부러지 빨개지고 있고 좀 더 진행하면
발톱이 빠졌고 없어졌고 이런 이제 검푸르게 변해가고 여기는 새끼발가락은 이미 이제 썩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이렇게 까맣게 미이라처럼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거는 더 진행돼서 나중에 이제 절단을 하게 되는 상태가 발생하고 여기도 더 괴사가 더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까맣게 이 발가락들은 다 미이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혔고 혈관에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죽어나간 거고 이렇게 경계부가 생기죠. 경계부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붉어지고 있고 더 이제 징그러운데 이런 부분은 이제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저런 게 이제 당뇨족입니다. 당뇨족이고 지금 발끝 쪽으로만 보여드렸는데 더 잔인한 사진들도 많습니다. 막 발목까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사진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올리지는 않았고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간다는 걸 말씀드렸고 저런 발 모양을 그러니까 잘 봐야겠죠. 지내실 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이 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색깔이 좀 변하면서 뭔가 상처가 나는데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안 낫는다. 이런 단계에서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원인은 일단 혈액순환 장애, 혈류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좀 이따 혈관들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막히는지. 그 다음에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못 느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고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잘 생기냐?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이런 신경병이나 뭐 혈관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앓는 분들이 생기고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담배.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국 네, 끊으신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국 지금 흡연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한 40% 이렇게 됐었는데 많이 줄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일수록 흡연율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 뭐 옛날에 제 의대 다닐 때만 해도 제 친구들 중에 남자들 뭐 한 절반 이상이 담배를 다 피웠었는데 요즘에 제가 의대생들 데리고 담배 태우는 사람 딱 손들어 보라 그러면 한 15명 그룹에서 정말 한 명도 안 들어요. 한두 명 들까 말까. 그래서 이제 흡연이 점점 줄고 있고 그건 좋은 현상인데 담배를 태우면 어쨌든 문제가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담배알은 뭐 폐암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폐암 이런 거보다도 혈관병이 먼저 생깁니다.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면 또 문제가 되고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상처가 생기는 이런 분들한테 잘 생기고 발톱을 깎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꼭 끼는 신발로 인한 물집이나 굳은 살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뜨거운 목욕탕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수포가 생기고 뭐 대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증상 좀 작은데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일단 신경병이 오면 어떤 증상이 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혈관이 막힌 게 아니고 신경이 다치면 이런 증상이 옵니다. 근데 이거를 혈류장애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신경장애가 생기면 이상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저리고 화끈거리고 이런 거. 발이 시리다. 발이 시리면은 이건 온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피가 잘 안 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혈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발이 시린 느낌이 드는 거는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경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린 거, 화끈화끈한 거, 이런 게 다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망가져서 아무 자극이 없는데 자꾸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감각이 이상해서. 그냥 기계로 말하면 센서가 잘못된 거예요. 센서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 불이 밝아지면 뭐 전기가 꺼지는 뭐 그런 센서가 있잖아요. 뭐 그런 센서들. 그런 센서가 잘못돼 갖고 불이 밝은데도 계속 어둡다고 생각해서 계속 불을 켜는 뭐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발에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뭔가 붙어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발을 밟을 때 마치 모래나 구스리를 걷는 느낌.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라고 우리 몸에 이제 뭐 온도라든지 또는 뭐 땀나는 거 이런 거 조절하는 거, 그런 신경이 있거든요. 그건 자율이라는 뜻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그걸 조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게 문제가 나면 피부에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파요. 아파서 불면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무감각. 이게 이제 제일 끝으로 가면 신경이 아예 망가져서 감각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팍 못을 밟았는데 밟은지 몰라요. 옛날에 이제 나병이라는 병이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 문드러지죠, 손이. 그런 것처럼 당뇨도 심해서 신경병증이 생기면 감각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발가락에 작은 근육들이 마비되어서 발가락의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신경병증이다. 그래서 되게 발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다 요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혈액순환의 장애가 오면 아까 보여드렸던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검붉거나 검게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하고 딱 비교했을 때 실제로 온도차가 납니다. 온도차가 그냥 차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차갑게 느껴졌는데 누가 만져봤을 때 두 개의 온도가 똑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혈류가 떨어지면 실제로 딱 만져보면 왼발이 오른발보다 차다, 이런 게 딱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만졌을 때 온도차가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차가 나고 발가락이 갑자기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이때 통증은 보행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 근육이 막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 생기게 되면 주변 피부가 붉어지고, 아까 뻘개지는 거 보셨죠? 피부 색깔이. 그러면서 그걸 만져보면 열이 나요. 이제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을 발생시킵니다. 국소적으로. 그래서 열이 나는, 빨개지고 열 난다 그러면 이건 감염을 먼저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진 피부 사이로 진물이 흐르거나 고름이 나옵니다. 이러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감염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균이 자라는데 백혈구들이 갈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혈류가 나쁘면. 우리 몸에서 제일 염증이 안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면 머리예요. 머리 피부는 혈류가 엄청나게 좋아서 여기는 이렇게 찢어져도 그냥 소독도 안 하고 꼬매도 그냥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류가 좋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혈류가 좋은 것이 얼굴. 얼굴은 웬만해 갖고는 상처가 잘 곪지 않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이런 데서도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별로 이렇게 감염에 신경을 안 써요. 대충 해도 감염이 안 생깁니다. 감염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은 혈류가 나쁜 곳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곳에 수술하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고 균이 하나로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만큼 혈류가 감염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혈류가 나빠지면 감염이 많이 생기고, 감염이 한번 되면 잘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당뇨병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혈관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아까 같은 그런 발을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과만 방문하셔서 딱 해결되지가 않고, 당뇨 관리는 뭐 내분비내과, 뭐 감염 관리는 감염내과, 또 창상 관리, 그 피부 관리 이런 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그 다음에 그 뼈까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정형외과,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같은 순환기내과나 뭐 혈관외과 이런 데가 총동원돼서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분비내과 및 이 내과에서 치료하는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다리에 혈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는 전체 10%, 전체 인구의 한 10%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 되시면 5분 중 1분은 당뇨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뇨병이 아주 심각한 병, 뭐 꼭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요즘에 당뇨 기준 자체, 병을 진단하는 기준 자체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흔한 병이기 때문에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리해야 될 대상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혈압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병이라고 꼭 이렇게 막 내가 병이 생겼다고 좌절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유전적인 게 꽤 크고요. 아까 연세가 드시면 이제 생기죠. 그 다음에 임신하면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이 참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스트레스, 과음, 운동 부족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치고요. 비만, 과식, 다른 질환이 있을 때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이란 건 왜 생기냐? 우리 몸의 피 속에 포도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의 영양소로 돌아다녀요. 어느 조직이든 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그걸 태워갖고 우리가 어떤 몸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이라는 농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포도당이라는 농도를 높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고 낮추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밸런스를 가지고 이 포도당의 농도를 맞추는데 이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당뇨병입니다.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우리 몸에 이제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올라가면 고혈압이 되는 거고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레벨도 그것도 이제 어떤 올리고 낮추는 여러 가지 그 기전들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올라가면 고지혈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눈 나빠진 거랑 똑같다. 저 렌즈가 문제가 되고 뭐 안구의 크기가 문제가 돼서 이게 시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저같이 이렇게 안경을 쓰면 됩니다. 그럼 교정이 되죠. 예전에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올리고 내리는 기전을 다 이해를,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떨어뜨린다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다 약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먹는 안경을 물 썼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균형을 맞추는 건데 어쨌든 당뇨병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세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확 파괴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인슐린이 정말 조금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낮출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전이 우리 몸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끝도 없이 올라가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1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고요. 2형 당뇨병은 이게 가장 흔하고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당뇨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 2형 당뇨병인데 이거는 아까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혈당을 낮춰야 되는 게 깨지는 또는 포도당을 이제 너무 올리는 쪽으로 뭔가가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병이 가능하고 비만, 과식이나 운동 부족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분들을 인슐린 레벨을 측정해 보면 몸속에 인슐린이 되게 높습니다. 높은데 이 인슐린이 가서 딱 작용해야 되는 근육이라든지 뭐 지방 조직에서 이 인슐린이 와서 막 건드리는데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생기는 병이 이제 2형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웬만큼 올라가서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그 자체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병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었고 그랬는데 이걸 놔두고 봤더니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증상은 고혈당이 정말 심해져서 혈당 수치가 400 이상 이런 게 며칠 동안 계속 가고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 다뇨 다시기를 하게 되는데 포도당이 막 높으면 몸에서 막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쭉쭉 새요. 그래서 먹어도 계속 새는 거예요. 포도당이 콩팥으로. 그래서 자꾸 새니까 이제 자꾸 먹게 되고 뭔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포도당이 나가면서 소변을 계속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뇨가 이루어지고 막 소변을 많이 보니까 물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3다 증상이 생긴다 그러고 체중 감소, 피로감, 식곤증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몸이 달달해지니까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피를 이렇게 맛을 보면 달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변을 당뇨병 환자가 조절 안 된 당뇨병 환자의 소변을 맛을 보면 찝찝한 게 아니라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병을 소변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막 동의보감, 허준 뭐 이런 드라마 보다 보면 가끔 소변 맛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 뭐 옛날 서양 의사들도 다 그래서 소변 맛을 봤습니다. 소변 맛을 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똥 맛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예전에 그런 진단법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달달한 게 막 온몸에 넘치니까 박테리아들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부 이런 축축하고 젖어 있는 이런 곳에 감염이 잘 생겨요. 입안에도 잘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고 포도당이 막 올라가면 이렇게 신경이나 혈관이 금방 문제가 생겨서 손발 저림이나 이런 게 막 생깁니다. 어떻게 진단하느냐? 여기서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나는 당뇨병이다. 손 내려주시고 굉장히 많으셔서 나는 당뇨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 네, 손 내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당뇨병이다 아니다, 본인이 당뇨병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아냐? 일단 공복 혈당 기준으로 8시간 이상 금식을 했을 때 혈당이 126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후 혈당,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보통 보는데 20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당뇨병이다 라고 봅니다.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화혈색소라는 검사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 제 외래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이걸 불러드려요. 이번에 수치가 얼마입니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다. 당화혈색소가 뭐냐? 적혈구 세포에 포도당이 높으면 그 포도당이 막 들러붙어서 당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포도당이 얼마나 묻어 있나 이거를 측정하는 검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잠깐 높았다 떨어졌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식후에 잠깐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내 피 속에 포도당 농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유지됐느냐, 지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그거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에 한 번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라고 하면서 이 검사를 내고 그 다음에 처방을 조정하는 이유가 지난 한 3개월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검사를 내고 이제 그걸 지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날의 공복 혈당 또는 뭐 식후의 혈당 이런 거 가끔 많이들 측정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어떤 약 처방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조금 성급합니다. 그걸로 조절을 하려면 정말 매일 이렇게 해갖고 그게 어떻게 되는 날 보고 조금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상태라면 당화혈색소를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 정도가 되면 그 평균 혈당이 135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126 이상이면 당뇨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6.0 이상이 되면 대강 그 공복 혈당 기준으로 봐서는 일단 당뇨가 일단 되는 거고, 근데 그건 공복 혈당이고 이거는 이제 식후 혈당까지 다 합쳐서 나온 평균 혈당이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이고 약을 드십시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단계는 7 정도거든요. 7. 여기 보시면 이제 7 이상이 되면 평균 혈당이 170 정도가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복이 한 150, 식후는 200에서 25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꽤 높죠. 꽤 높고 이게 이제 이 정도가 되고 8이다 그러면은 200
평균이 20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면 240, 10이면 275 이렇게 평균 혈당이 각 당화 혈색소 수준하고 이렇게 매칭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하냐? 당뇨병은 일단 식사와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제가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걸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열심히 하면 좀 떨어지는데 조금이에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너무나 확실하게 확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빨리 떨어뜨리고 잘 조절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제가 이걸 엄청 강조를 합니다. 식사와 운동이 약을 한두 개 없앨 수 있어요. 아니면 약을 안 드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당화혈색소 7.0 이 정도 나왔다. 나 당뇨병이네, 어떡하지? 운동하고 식사 조절만 열심히 하시면 당화혈색소 6.3, 6.2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걸로 안 되면 약을 쓰면 됩니다. 약을 쓰면 되는데, 목표는 공복 혈당으로는 130 정도까지 이하로만 유지시키면 된다. 근데 식후 혈당으로는 한 180 미만.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당화혈색소로 7 미만. 노인분들이고 뭔가 좀 병이 많으신 분들은 한 7.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6.5까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노인분들, 왜 이런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느냐? 당뇨를 세게 조절하다 보면 그 부작용으로 저혈당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저혈당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저혈당이 훨씬 위험하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당화혈색소가 5.8 심근경색 후에, 아까 심근경색 강의 들으셨죠? 5.8 그럼 막 결과가 좋을 것 같죠? 저희가 이제 분석을 딱 해보면 당뇨 환자인데 당화혈색소가 5.8로 조절되면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분들 훨씬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세게 조절하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세게 조절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을 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6.5에서 7.0 미만이다. 수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약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돼지 췌장을 막 깨갖고 거기서 인슐린을 정제해서 그래갖고 주사로 놨어요. 이게 가장 옛날입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돼지 인슐린이 막 몸에 들어가고 그러면 막 면역 반응도 일으키고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의 인슐린을 합성해내는 여러 가지 유전 공학의 발달로 지금은 사람의 인슐린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유전 공학으로. 그래서 그런 인슐린 투여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인슐린을 투여한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 그거는 아까 전에 제가 혈액에서 인슐린을 측정해 보면 되게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접근법은 일단 아닙니다. 그 옛날 얘기를 하려고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이건 가장 마지막 약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쓰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조절이 안 될 때,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 인슐린을 더 높게 때려 부어서 혈당을 떨어뜨리자 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아까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들, 1형 당뇨병은 요게 첫 번째 약이 되는 겁니다. 인슐린이 없으니 무조건 인슐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인슐린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접근은 뭐냐?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라는 겁니다. 보통 메트포르민이라는 약품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엄청 약이 커요. 엄청 커서 제가 맨날 그 약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삼키실까, 대단하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큰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은 간이나 근육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잘 들어가게, 그러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을 떨어뜨리면서 인슐린의 감수성을 이렇게 항진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병태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약제가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났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그러면서 저혈당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1차 약제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과학의 발전으로 막 튀어나온 약제들이 DPP-4 억제제라는 거 하고 GLP-1 작용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아까 소변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당이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피 안에 이제 혈당 수치가 한 170이 넘어가면 이제 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170이 아닌데도 포도당이 소변으로 막 빠져나가게 약을 만들었어요. 뭔가 좀 해로운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약을 썼더니 막 병이 확 주는 거예요. 심장병도 줄고 사람도 더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약간 몸에 칼로리가 좀 많은 분들도 많잖아요. 비만하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소변으로 포도당을 억지로 빼내는 약을 썼더니 그런 게 막 좋아지는 겁니다. 체중도 줄고요. 그리고 이게 소변이 막 빠져나가면서 이뇨작용도 더 많이 돼서 그런지 혈압도 떨어지고 뭔가 이게 당뇨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효과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 중에 내 몸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분비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슐린 분비 촉진제라는 게 있고요. 이 약은 이제 인슐린이 필요 없는데도 인슐린을 막 세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이 경구용 약제 중에 저혈당이 가장 잘 생기는 약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유 없이 저혈당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약이 좀 센 건데 어떤 약을 제일 먼저 조절하냐? 이런 약을 쓰고 있으면 이 약을 먼저 끊습니다. 끊거나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자꾸 오시면 아마릴이라는 약이 많고 요즘에 쓰는 약 중에 아마릴, 그 다음에 다이아미크론, 뭐 이런 인슐린 분비 촉진제 이런 약이 있으시면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빨리 조절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슐린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용량이 과하면 저혈당이 잘 오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 용량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당뇨를 잘 관리하면 이제 합병증들이 예방이 되고요. 당뇨합병증은 아까 심장, 혈관과 신경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시력, 신경합병증으로 오고요. 심장병 많이 생기고 콩팥이 되게 빨리 나빠집니다. 그리고 발합병증, 오늘의 주제죠. 그런 게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당뇨의 진단과 치료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다리혈관 질환, 이게 어떤 병이냐 말씀드릴게요. 다리혈관 질환은 다리의 혈관이 이제 막히는 병인데 유럽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20% 인구의 20%가 이 병이 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게 잡았고 이제 65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미국 조사를 했을 때는 40세 이상으로 잡으면 4.3%, 70세 이상으로 잡으면 한 14%, 뭐 그다음에 많게는 70세 이상이면 29%, 한 30%까지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리 혈관 질환은 연령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급격하게 증가해서 연세가 많아지시면 다리 혈관에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 동맥경화가 가장 먼저 생기는 곳은 어딜까요? 이게 동맥경화가 이제 진행해서 생기는 건데요. 보통 심장이 제일 빨리 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심장이고 40대 돌연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 동료 40대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심장의 동맥경화 때문에 심근경색이 생겨서 돌아가신 겁니다. 대개 다 흡연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담배 40대 자제분이 있으면 빨리 담배 끊으시라 그러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이런 데가 하고 다리혈관은 거의 좀 마지막 쪽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동맥경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혈관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진행되다가 다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다리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시는 순간 대장암 진단보다 더 나쁜 경과를 가신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유방암 진단 받은 분들보다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깝게 많이 돌아가세요. 오늘 유방암을 진단 받으셨어요. 그러면 막 좌절하고 막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유방암은 잘 안 돌아가세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망률이 한 5년 내로 잘 안 오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통계는 10년, 15년 통계를 돌려요. 치료 효과를 볼 때. 대장암은 5년 통계를 돌립니다. 5년 후면은 어떻게 되니까. 근데 그런 대장암 진단 굉장히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 암보다 다리혈관 질환 진단 받은 분들이 5년 후에 더 많이 돌아가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맥경화 질환 진단을 받으시면 아까 심근경색 이런 것도 진단 받았는데 심근경색 5년 후 사망률이 20%입니다. 20%. 위암 진단 5년 후 사망률 93%, 90% 이래요. 위암보다 심근경색을 앓으시면 5년 후에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다는 거 모르셨죠?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암 진단 그러면 뭔가 죽을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 환자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분들은 제가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각성을 자꾸 인지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암은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뭐 이렇게 완치라는 게 없는 병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동맥경화의 질환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경과가 달라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 관리하시라고 제가 그 위험성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림프종 그러면은 암 중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근데 그 림프종의 사망률과 비슷하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조군이 15년 지나면 약 20% 정도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다리혈관 질환 중에서 좀 약한 병, 간헐적 하지파행, 이게 좀 한자로 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가끔씩 걸을 때 다리가 아픈 그 뜻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죠. 근데 가끔씩 걸을 때 다리 종아리가 이렇게 땡겨오고 아픈데 또 쉬면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15년 지나면 뭐 절반 이상 돌아가셨죠 이미. 그 5년 사망률이 20%가 넘는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중증 하지허혈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게 중증인지는 그런 분들은 5년에 거의 50%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통계보다 더 많이 돌아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혈관 질환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오는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당수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미 뇌혈관 질환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혈관 질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의 생존율 곡선이고요. 이게 이제 5년, 여기가 5년이고 여기가 이제 10년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는 분들의 10년째 사망률은 약 80%. 심근경색이 아니고요. 이거는 협심증으로 스텐트 넣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겁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예후가 달라요. 협심증은 더 좋은 경과를 갑니다. 그분들까지 다 합치니까 10년째 한 20% 정도 사망하시는데 다리혈관 질환은 10년째 한 절반 이상 돌아가신다. 이런 통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혈관 질환이 좀 더 심각한 병이다. 다리라는 다리라는 게 문제가 돼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혈관의 문제지만 다리혈관이 반영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겠습니다. 다리혈관의 질환의 분류는 걸을 때 그냥 다리 아픈 안정형 다리혈관 질환이 있고요. 중증 하지허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거나 조직이 아까처럼 떨어져 나가는,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죠. 아까 다리 사진 보여드렸던 분들 중에 지금 그 벌써 뭐 5, 6년 전에 환자분들인데 살아계신 분은 없으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중증 하지허혈 분들
아까 같은 그런 사진에 보이는 발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중증 하지허혈입니다. 병력 및 신체 검진을 하고 진단은 발목 상완 지수라는 뭐 되게 쉽게 측정할 수 또는 뭐 어렵게도 측정할 수도 있고 한데 좀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병원에는 이제 초음파 같은 걸 써갖고 하고요. 그런 좀 이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CT, MRI, 초음파, 그다음에 이제 혈관 조영술 같은 걸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동맥을 박동을 이게 확인해 보면 혈관이 괜찮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검사를 하지 않아도 사타구니에 요 안쪽으로 깊게 눌러보면 동맥이 펑펑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무릎 뒤쪽도 깊게 눌러보면 동맥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짚기는 쉽지 않고 다리 끝에도 보면은 요 발등에 잘 짚어보면 맥박이 뛰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복숭아뼈 요 뒤쪽으로 또 맥박이 짚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있나를 이제 처음 의심을 할 때 처음 딱 짚어보는 게 이제 발목에 두 손가락으로 발등하고 복숭아뼈 뒤쪽을 제가 이렇게 잡아봅니다. 제 손으로 맥박이 느껴질 정도면 혈관병이 없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그게 맥박이 펑펑 느껴지면 중증 하지허혈이나 걸을 때 통증 이런 게 거의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맥박이 잘 만져진다. 본인이 뭐 의사가 아니라도 짚었는데 맥박이 느껴진다 발에. 그러면은 건강한 혈관을 갖고 계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전문가가 만져도 맥박이 잘 안 만져진다. 그러면 이제 좀 다음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 상완 지수라는 거는 팔과 발목의 혈압을 측정합니다. 혈압을 측정해서 그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 혈압 분의 다리 혈압, 발목 혈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압 잴 때 팔에서 재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팔과 다리의 혈압을 재갖고 그 수치를 비교하는데 정상은 보통 다리 혈압이 더 높습니다. 다리 혈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역전돼 갖고 팔 혈압보다 0.9배, 10% 더 낮은 거죠. 그렇게 낮기 시작하면 다리 혈관에 병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목 상완 지수 0.9라는 수치를 이제 65세 이상이 되시면 이 수치를 한번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검진에 이게 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센터에 이거 빨리 넣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 병원조차도 이 지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집에서 혈압계를 발목에 감고 팔목에 감고 한번 재보셔도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수축기 혈압으로 비율을 이렇게 해보시면 발목의 혈압, 그 집에 있는 혈압계로 발목에 감고 하셔도 재지는 경우 대부분 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재보시고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목 상완 지수가 0.9 미만이 아까 이제 병이 있다 그랬는데 0.8 미만 정도가 되면 이제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빨리 걸으면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어디가 막혔든지 간에 발의 혈관은 이 배꼽 부분에서 갈라져서 발 쪽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저 무릎 이하까지 어디가 막혔든지 간에 걸을 때 가장 먼저 아파오는 곳이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가장 멀고 가장 혈류가 이 다리 혈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나 이 허벅지 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으로 내려가는 다리 혈관이 어디가 막혀도 돌아오는 혈류들이 막 발달을 해서 걸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디가 막혔든지 간에 종아리가 제일 먼저 아파온다. 그래서 걸으면 한쪽 종아리가 막 아파오다가 딱 쉬면 좋아진다. 이러면 이게 이제 혈관병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지파행입니다. 하지파행이고 중증 하지혈 정도가 되려면 팔 혈압의 0.4배, 그러니까 40%밖에 이제 혈압이 안 잡히면 그러면은 이제 다리 혈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발이 썩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보면 이제 저희 병원은 이렇게 어떤 초음파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혈류의 상태도 보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팔 혈압이 지금 124, 높은 쪽을 잡고 비교를 하고요. 124가 측정됐는데 발목 쪽에 앞쪽 뒤쪽에서 측정한 혈압이 62, 90, 77, 61 이렇게 나오면 높은 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7 이렇게 비율을 구하면 0.6이 나오는 거고요. 6이.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0.73 높은 걸 가지고 하니까 이분은 양쪽 다리 다 동맥경화가 있고 그 동맥경화로 이제 다리 혈관 문제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혈류가 나빠지면 이렇게 어떤 파형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혈류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막혔냐 이거를 정확히 보는 방법은 일단 CT. CT는 이 배꼽에서부터 갈라지는 여기서부터 쭉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 좁아져 있고요. 여기도 좁아져 있고 여기 뭐 되게 가늘죠? 뭔가 갑자기 굵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스텐트를 넣어놓은 겁니다. 다리 혈관에. 여기도 지금 스텐트 나왔고 그 뒤쪽으로 또 좁아져 있고요. 이쪽 다리도 보면 여기 막 석회화가 잔뜩 껴 있고 여기도 좁고 스텐트가 들어있는데 이후로 막혀 있고 쭉 이 뒤쪽의 혈류는 어딘가 돌아오는 혈류로 이제 피가 공급되는 거고 이렇게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단층으로 요런 데가 이제 혈관이거든요. 여기가 허벅지 안쪽입니다. 허벅지 안쪽에 근육 사이로 이렇게 혈관이 내려가는데 그런 데가 이제 막혀 있는 거를 진단할 수 있고 MRI로 조영제 없이도 이렇게 또 MRI로도 다리 혈관 이건 지금 뇌로 가는 팔로 가는 혈관들 조형한 건데 이렇게 검사를 해낼 수 있고요. 가장 뭐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동맥 조영술, 하지 동맥 조영술. 이게 지금 왼쪽 다리고 왼쪽 다리 여기가 사타구니고 여기가 이제 무릎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인데 원래 이렇게 가는 혈관이 있다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이것도 워낙 지금 좁아져 있고 막혀서 이렇게 다 막혀 있고 여기 가서 다시 돌아오는 혈류로 자기 혈관이 보이는 거죠. 다리는 혈관이 딱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는 혈류들이 막 생깁니다. 근육 사이사이로 막 돌아가는 게 생겨서 그래서 혈관이 막혔다고 바로 다리가 절단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혈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다리가 좀 걸으면 아프신 분이어서 여기를 이제 뚫어드리면 아 이게 이렇게 가는 혈관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확실히 아시겠죠? 이걸 보니까 아 여기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 위험인자를 교정합니다. 역시 동맥경화 심각성을 알으시고 그 다음에는 담배 끊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목표는 100 이하. 최근에는 점점 더 세게 얘기를 해서 70 이하로 줄이는 걸 권장해드리고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아주 심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나쁜 경과를 가져오는 거는 결국 중풍, 뇌졸중이죠. 중풍과 심근경색입니다. 그거를 예방하는 약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방하는 약이 뭐냐? 항혈소판제. 그게 아스피린하고 또는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둘 중 한 가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드셔야 돼요. 다리 동맥경화가 심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걸을 때 아프다 이런 게 있으면 또 이게 아플 때 쓰는 약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다리 동맥경화, 다리 혈관 질환을 진단받으면 이거 드셔야 되죠.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에 따른 약도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약 여러 가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을 먹으면 해롭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약을 드셔서 더 오래 사는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이 장수하려고 막 불로초를 찾아다녔는데 아무 효과 없는 거였고 그런 것들은 지금은 얘네를 불로초다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 연장 시키는 약만 저희는 처방합니다. 생명 연장을 시키지 않는 약은 저희는 다 무시해요. 그래서 드시지 마세요. 제가 맨날 그래요. 약국에서 파는 각종 비타민제라든지 뭐 건강 보조식품 생명 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들 생명 연장을 시키는 약을 증명하는 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정말 어려운 거를 다 통과하고
이 지금 저의 근거가 있는 약들을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그 약은 무조건 드시고, 그러고도 뭘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막 그 다음에 뭘 해보든지 하세요. 근데 이 약들을 끊고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저희 의사들이 교육을 잘 못하고 어떤 국민을 상대로 어떤 교육, 보건 교육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생명 연장을 시키는 약을 해로울까봐 안 드시고 정말 해로울지도 모르는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수술하거나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운동하고 재활 치료를 또 열심히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돌아가는 혈류가 막 생긴다 그랬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프던 게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돌아가는 혈류가 많이 생겨서. 항혈소판제는 다리혈관 질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쪽으로 치우쳐 1.0에서 1로 치우쳐졌다는 게 이제 좋아진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진단하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리 증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로스타졸이라는 플레탈이라는 이런 약이 있는데요. 뭐 그런 약이 지금까지 공인받은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은 이거는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약이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 혈류 개선을 시키니까 내 다리 통증이 좋아지겠지? 잘못된 기대이십니다. 아스피린은 증상을 절대 개선시키지는 않습니다. 아스피린의 효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 예방하는 효과가,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서는 효과가 발견돼 있고,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센 항혈소판제예요. 아스피린보다. 그리고 더 비싸고. 근데 얘네들이 좀 비싸니까 어떤 환자한테 이 약을 써야 되나, 사람들이 막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근데 특이하게 다리혈관,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이 약을 썼더니 아스피린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혈관 질환이 좀 심하고 뭔가 동맥경화의 병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아스피린보다 이 약을 조금 더 처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거가 아주 세진 않기 때문에 아스피린도 좋은 약이고 충분히 아스피린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혈관 성형술은 풍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풍선으로 막힌 혈관을 이렇게 찢어서 넓힙니다. 그래서 다리혈관 시술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네. 풍선이 딱 부풀 때 엄청 아프셨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플 겁니다 하면서 딱 이러면 이제 저 큰 풍선들이 다리 혈관을 이렇게 찢어서 확 넓힙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날 때 엄청난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꽤 아픕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늘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혈관도 마찬가지지만 다리혈관도 이렇게 다시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발라서 이렇게 풍선 표면에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붙여갖고 풍선이 한번 딱 혈관벽에 붙이면 걔네들이 풍선에서 떨어져서 혈관벽에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혈관에 이제 형광을 묻혀서 이렇게 해보면 혈관벽에 쫙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 약물 풍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혈관에 넣는 스텐트는 심장 스텐트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형상기억 합금을 써요. 그래서 심장혈관 스텐트는 손으로 누르면 찌그러져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심장은 우리가 손으로 누를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장 자기가 뛰는 정도의 힘에서 뭐 이게 찌그러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딱 늘어나서 견고하게 딱 모양을 유지해주는 금속을 쓰고요. 다리혈관은 우리가 누를 수 있잖아요. 누르고 뭐 다리 꼬고 앉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졌다가도 다시 펴지는 그런 니티놀이라는 형상기억 합금을 씁니다. 그리고 풍선에 넣어서 쫙 펼쳐서 넣는 게 아니라 그걸 접었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접어놓은 껍질을 싹 빼면 이게 싹 펴지는 그런 스텐트를 씁니다. 좀 다른 스텐트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찌그러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피막형 스텐트 그래프트라는, 수술할 때 이런 거를 연결해서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텐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금속인데 금속 표면에다가 약물을 발라놨어요. 약물 방출 스텐트가 다리 혈관에도 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써서 그냥 치료하는 것보다 약물 방출 스텐트를 하면 높이 있는 게 좋은 건데요. 이게 5년 동안 얼마나 막힌 혈관이 뚫어놓은 게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 비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5년째 그냥 풍선 치료만 하면 절반이 다시 다 막힙니다. 절반이. 다리 혈관 치료는 아직도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증상을 좋게 50%는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하고요. 증상이 안 심하다 그러면 막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막힐 확률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심장은 5년째 다시 막힐 확률이 한 10%밖에 안 돼요. 90%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안심하고 저희가 막 스텐트를 많이 넣는데 다리 혈관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약물 방출 스텐트를 쓰면 5년째까지도 한 70% 뚫려 있고 괜찮다. 이런 성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점점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심장에 비해서는 좀 나쁘고요. 그 다음에 다리 혈관은 워낙 동맥경화가 심하니까 그걸 긁어내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칼로 깎고 뭐 드릴로 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다리 혈관은 뭐 치료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증례를 한번 보시면 보행시 통증이 있어서 왔고 상완 동맥 지수를 봤더니 오른쪽 다리가 심한데 오른쪽 다리 0.4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아파서 오셨고 찍어봤더니 이렇게 오른쪽 다리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무릎에서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술을 해봤더니 무릎에 이제 막혀 있는 혈관이 이제 보이고 글로 이런 철사줄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걸 따라서 풍선을 빵 넓히고 거기다가 이제 스텐트를 하나 넣어서 깨끗하게 넓혀놨습니다. 넓혀 놓으면 이제 무릎 이하 혈관 아까 0.47이었던 게 0.79까지 이렇게 좀 좋아집니다.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죠. 이렇게 또 여러 군데 또 병이 더 남아 있으니까 이러면서 증상이 좋아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무릎 이하 혈관들인데 무릎 이하 혈관에 우리가 치료했을 때 개통률은 뭐 6개월에 절반 이상 막힌다. 1년 지나면 거의 다 다시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이하 혈관은 증상이 없거나 단순히 그냥 보행시 통증 오는 정도로는 시술하지 않습니다. 무릎 이하는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환자들한테만 시술합니다. 왜냐하면 그 썩어 들어가는 시간을 썩어 들어가지 않게 혈류를 공급해주고 그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열려 있으면 회복돼서 그 다음에 관리 잘하면 다시 안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고식적으로 잠깐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기술이 발전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혈관이 3가닥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3가닥 중에 2가닥이 다 막혀 있는데 그거를 다 뚫어낼 수 있고 저 발끝 여기가 발이거든요. 발끝에 있는 혈관들까지 다 접근해갖고 다 뚫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발전했다. 이렇게 형편없는 혈관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뭐 어디 혈관이라고 딱 일자로 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일자로 가게 쭉쭉쭉 다 만드는 겁니다. 풍선으로 쫙 넓혀 놓으면 다리 혈류가 착 가고요. 그럼 벌써 딱 나올 때 발 색깔부터가 딱 바뀝니다. 핑크빛이 돌고 발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 풍선이 좋아져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혈관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혈관 시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이제 원인이 됐던 것들을 제거하고 혈당 조절하고 그다음에 국소적인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와 가족의 교육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게 병이 있는 걸 알고 빨리 찾아오셔야지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의료진도 관심을 가지고 원인 질환을 감별하고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서 적극적인 내과적 치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처의 치유, 그다음에 하지 절단의 회피, 더 나아가 삶의 질의 향상과 생명 연장을 이루는 게 다리 혈관 질환 치료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혈관 뚫어주고 끝 오지 마세요. 이런 의사한테는 찾아가지 마세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다리 혈관은. 그래서 뚫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까 전에 사망률 보셨죠? 그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약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이상이고